네,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정부 여당은 진짜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하고 정책 내용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정책을 둘러싸고는 별다른 논쟁이 없어서 아쉽기도 했는데, 그나마 기억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사회연대 임금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회연대 임금제에 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일 그 조국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노동 분야에서는 동일 가치 동일 임금,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사회연대 임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 임금제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서 대기업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일정하게 높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제시를 했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이렇게 기업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노조가 큰 타결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굉장히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노조에서는 대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도 자제하는데 그러면은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텐데 정부가 세금까지 그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어, 그 우파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는 약간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고 비판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그런 현실적인 경로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조국혁신당은 방식은 다양할 텐데 핵심은 자율과 연대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 뭐 인센티브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 등원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연대 임금제의 문제의식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불평등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얼마나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격 차가 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인데, 음, 300인 이상 대기업하고 미만 중소기업의 그 임금을 그 비율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2023년에 약 58% 정도를 받아서 최근 몇 년 동안 사실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긴 했지만 2020년 뒤로는 다시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여전히 격차가 꽤 크죠. 그다음에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무거조사 자료인데 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봅니다. 월 평균 임금을 보면 2023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 54%,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2010년 뒤로 꾸준하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이 조사는 노동자를 4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서 한번 시간당 임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22년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65%,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더 낮죠. 중소기업 정규직은 약 58%,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가장 낮은 약 44%, 절반이 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노동자 그룹들 사이에 굉장히 큰 임금 격차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회적 연대 임금제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원형은 옛날 스웨덴의 경험이죠. 그래서 한번 스웨덴의 경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현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연대 임금제도에 관해서 보면 스웨덴은 사실은 복지국가의 대명사고 대공황 이후에 1938년에 이미 살쾨바덴 협약을 통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는 산별노조가 굉장히 강하게 구성돼 있고 산별노조에 그들이 모인 또 중앙집중적인 그런 중앙노조, 노총이 있습니다. 엘로라고 불리는데 그 노총하고 사용자 단체인 SAF, 우리로 치면 경총 같은 조직인데 사용자 단체가 중앙 집중적으로 임금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노총의 경제학자인 렌 마이드너 모델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연대 임금 정책을 얘기하고 1956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이 연대 임금 제도의 핵심은 동일 산업 내 동일 노동이면 기업에 상관없이 즉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똑같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 인상이 억제되죠. 당시에 이제 그 스웨덴 정부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재정 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긴축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고 물가도 그 물가 상승도 잡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효과는 그 스웨덴 산업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산업 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인상이 억제되니까 이윤이 많이 남아서 그걸로 투자를 늘려서 당시 스웨덴이 굉장히 그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반대죠. 대기업만큼 임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상승이 충분히 나기 높지 않은 중소기업은 파산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뒤처진 그런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아서 전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전체 산업의 생산성 상승이 높아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서 이런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더욱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돕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데 아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높아진 이유는 투자기금이나 연금기금 형태로 회수를 했고요. 그래도 초과 이윤이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70년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드너라는 학자가 임노동자 기금 계획, 마이드너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방안인데 기업 이윤의 20%를 신주로 발행해서 그거를 계속 노조가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이긴 하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기금이라는 형태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정치적인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도입이 되긴 하는데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마이드너 플랜이 도입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제도가 20몇 년 동안 그래도 잘 굴러갔었는데 70년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침체하고 그리고 80년대 이후로는 세계화가 진전되고 어 스웨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런 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산 방식이나 노동자들이 다양해지고 역시 고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많이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1983년이 되면 금속 부문에서 노사가 이 중앙 집중적인 교섭하고 연대임금에서 탈퇴해서 결국 83년에는 종원을 구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램 마이너드너 모델의 작동을 보여주는데 중간에 연대임금 정책이 있고요. 사실은 거시경제적으로는 정부가 긴축 재정을 폈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연대임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됐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대기업들의 그 높아진 이유는 공공저축 그리고 임노동자 기금이라는 그런 형태로 회수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와 사회 투자를 늘리는 그래서 성장과 평등을 다 잡은 그런 성공적인 당시로서는 모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인데, 한국은 이런 과거 스웨덴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이제 노조 자체가 산별 노조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기업별 노조로 이제 교섭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의 그때와 달리 중앙 집중적인 단체 협상이 없고요. 또한 중소기업도 노조자들은 여전히 이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비율이 굉장히 낮고, 또한 대기업도 노조자들만 봐도, 그러니까 자신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연대 의식이 과연 강할까 아닐까에 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내 임금의 경로가 잘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스웨덴의 과거와 달리 구조조정이라든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자, 이렇게 한국의 제도적인 현실을 보면 사회연대 임금제가 사실은 실현되려면 이런 여러 제도적인 노력들이 요인들이 함께 사실은 발전되고 실현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익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방안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드문 그런 경우는 보기 드문 것 같은데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국의 그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 문제가 굉장히 한국 불평등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 같이 자동차 산업 노조가 속해 있는 뭐 금속 노조 안에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러한 산별 베이스로 연대임금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하고 하청 중소기업들 사이에 임금 인상 그러니까 협상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의 연대임금제를 한번 하려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가지고 좀 떼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돕는 기금을 조성하자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현실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법제화가 된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게 있죠. 중소기업들, 하청기업들의 그 생산을 할 때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 대외적인 쇼크 같은 걸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납품 단가에서 대기업이 납품을 받을 때 단가를 자동적으로 높여준 그런 연동제가 이제 법제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게 더욱더 사실은 잘 실행되게 하는 그런 노력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하고 뭐 협상을 할 때 어, 여러 중소기업을 묶는다든가 해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처럼 노조 결성을 촉진해서 노동자들이 사실은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보다 낮은 이유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죠. 어, 경영 행태도 굉장히 후진적일 것이고 그리고 혁신과 기술도 굉장히 모자라고 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코미디 같은 데서 중소기업을 조소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소규모의 굉장히 후진적인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 부문을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실제로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어느 방향이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연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상위 10%나 상위 20%이 중상위 소득계층, 나름 고소득계층의 실효소득세율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의 그 소득세율을 실효소득세율을 인상을 해서 그걸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그런 그 소득 재분배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사실은 연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금 올리는 거는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요번 총선에서도 어떤 정당도 증세에 관해서는 얘기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정책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국노총이나 그리고 민주노총도 사실은 연대 임금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를 돕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2024년도에 연대 임금 조성분 1.5%를 반영해서 임금 인상 요구를 했고 그 연대 임금 인상분에다가 그다음에 기업도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내서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걸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돕자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례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얘기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사이즈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격차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몇 년 전에 사실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당시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는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
개선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기금 확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금융노조는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금 인상 요구도 연동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19년에 그 금속노조가 연대 임금 이른바 이제 하후 상박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임금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률을 좀 낮추고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가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임금 협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2020년에는 이런 노력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사실은 노동자, 노조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원칙은 자율과 연대라고 했는데 과연 그냥 그 제도적으로 어떤 노력 없이 자율에 맡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연대라는 결과가 실현되는 그런 바람직한 결과가 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쏘아올린 사회연대 임금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 사회연대임금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옛날 경험에 관해서도 살펴봤고, 현재 한국은 이제 스웨덴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연대임금제를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연대를 높일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더 많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